예, 그 중편 시작하겠습니다. 4강 중편.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당의 기능 중에 정치 사회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생소한 개념이죠. 왜냐하면 정당에 들어가서 뭘 배운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한국에서는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근데 해외 같은 데는 제가 뭐 오프라인 같으면 이제 관련 다큐멘터리도 좀 보여드리고 할 텐데 온라인에서는 일일이 그 다큐를 띄우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렇긴 한데 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채널에 그 다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볼만한 내용들이거든요. 뭐냐면 그 미래의 정치 후계자들, 그러니까 미래의 정치 지망생들을 정당에서 이제 미리 선발을 해가지고 그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좀 드문데 그냥 우리는 그냥 뽑는다 그러면 그냥 저기 뭐냐 당직자, 당에서 이제 일 시킬 애들 뽑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부려먹다가 이제 혹사시키고 막 이런 것만 주로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미래의 정치인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키워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공천도 주고 이런 것들을 미국이나 이제 프랑스나 이런 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 사회화 기능, 그러니까 정치 교육 기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정당의 어떤 기능 중에. 그래서 정당의 정치 활동은 국민들이 이제 정부와 정책에 관해 배우는 가장 중요한 교육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특히 선거운동 기간에 행해지는 정당의 선거운동은 당면한 정치 문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선거운동 기간에는 그 해당 지역구나 그 지역에 여러 필요한 이슈들 또 진짜 문제점들이 확 부각이 됩니다. 또 이게 이제 한 사람이 그냥 선거운동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출마하는 후보들마다 전부 다 눈에 불을 켜고 우리 동네의 문제점이 뭔지를 찾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드리겠다고 공약을 내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거철이 되면 이게 태평성대 같았는데 없던 문제까지도 드러나게 되는 뭐 그런 효과도 있긴 있죠.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교육 기능이라고 봤을 때 그 당면한 지역의 이제 정치 문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주는, 왜냐면 공약을 내세워야 되니까 일종의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대안 제시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 그러니까 해결책도 제시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공약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 제기만 하고 해결책을 제시 안 해줄 것 같으면 그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왜 저 후보를 찍어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 나올 테니까 그럼 저희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공산당과 같은 이념 정당들은 이념의 확산을 위해서 그들의 정당 활동 중에 정치교육 및 선전 기능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사실 공산당이라서 원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실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인데 그 정치 교육이나 선전 기능을 공산당이 굉장히 활성화해서 운영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이제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좀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유의미하게 활동했던 공산당이 어디입니까? 그 소련 공산당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데올로기 얘기할 때 소련이나 중국의 공산당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주의에 대해서 많이 배운 노동자들이 뭔가 권리를 한 게 아니고 약간 좀 무지하고 교육을 많이 못 배우고 그냥 소작농 생활하던 농노들, 그러니까 농민들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농민 계급이라는 거는 글을 모르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었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야 공산혁명이 성공하면 땅도 주고 그래 더 이상 이제 뭐 소작 안 해도 되고 네가 농사 지은 건 네가 먹는 거다 라는 식의 이념 교육을 하려면 당연히 교육 기능하고 선적 기능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식한 애들한테 그렇게 해야 앞에 저 못 모르고 뛰어나가서 이제 총 쏟아 죽고 뭐 하여튼 시킨 대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농민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정치 교육이나 선정 기능이 중요한 건데, 이게 마치 이제 공산주의의 그 독특한 특성인 양 좀 변질돼 버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뭐 공부를 시키는 게 과연 필수 기능이냐? 공산주의는 원래 그랬냐? 근데 원래 이제 공산주의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자본주의가 극대화돼 가지고 그 농민보다는 노동자 계층이, 그러니까 이제 자본가한테 학대받고 신음에 젖어 있던 노동자 계층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는 게 공산주의의 원래 그거거든요. 물론 노동자 농민이라고는 합니다만 농민보다 노동자가 더 주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자 계층은 그나마 좀 배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론 이게 사실 지금 기준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기준입니다. 그걸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100년에서 120년 전 기준으로 공장 노동자들은 농민보다는 좀 많이 배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 같으면 이런 재교육이 필요 없는데, 실제로 자본주의가 그렇게 극대화되지 않은 러시아나, 그러니까 소련이나 또는 중국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농민 대상으로 이제 교육 기능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나 정보를 볼 때, 그러니까 야 A는 B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이걸 늘 비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공산당 같은 이념 정당들은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면 결정적일 때 이걸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늘 그 배경이나 쟤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면에 대한 정보들을 늘 찾아보고, 찾아봐서 없으면 본인 스스로 고민이라도 해야 됩니다. 뭐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다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건데. 그럼 본인이 추리를 통해 가지고 쟤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능동적인 학습이고 아메리칸 스타일의 자율적인 교육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네,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공산정당이 그렇다는 거는 이제 지구상에 공산주의 혁명 대상을 하는 이제 뭐 세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조직과 통제, 정당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며,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정부의 공직 장악은 물론 그들의 정강 정책을 실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신나게 뭐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계시죠. 그 중에는 이제 범죄도 좀 계신 것 같고 범죄 은폐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세상인데. 그래서 공직도 쭉 나눠갔고 좀 사실 실제적으로는 그 말도 못하게 무리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공직 사회에서도 그렇고, 전혀 뭐 전문성이 없는 시민단체 출신이 오셔가지고 이제 중간 간부로 와가지고 그래서 조직을 다 헤집어 놓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냥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 정도만 얘기해야지, 이거보다 더 좀 나가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건 또 너무 정치적인 얘기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조직과 통제, 하여튼 집권을 해가지고 그 행정부의 수반 또는 각 정부의 이제 장으로서 보다 실질적으로 국가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하고자 했던 세상을 만들려는 뭐 그런 어떤 정부 조직과 통제가 특정 정당의 이제 목적. 그러니까 정부 조직과 통제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은 집권이죠, 집권.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당이 이제 집권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 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고요. 아이고. 정부의 정책 수립이나 집행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여야 견제를 통해서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제 뭐 지금 한 180석 180석은 아니라고 하고 지금 176석인가 한 4~5석 빠졌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워낙 이제 압도적인 숫자의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도 지들 마음대로, 제가 지들이라는 표현 좀 쓰겠습니다. 왜냐면 하는 짓이 워낙 그래서 국회도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떡중으로 듯이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치가 안 되고 있죠, 사실. 그래서 여야 견제도 사실 거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더 좋으냐? 결코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법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정책을 운용을 하는데 늘 성공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뭔 법안을 만들거나 할 때 여당과 야당이 이제 충분히 합의해가지고 법안을 만듭니다. 사실 그거는 야당한테도 그 뭔가 할 일을 줘야지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죄송합니다.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야 니들이 우리랑 같이 만들었잖아. 왜 우리한테만 실패했다고 뭐라 그래? 라는 어떤 그 소위 면피를 하기 위해서라도 합의를 거치고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됩니다. 그냥 모든 정책이 다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문재인 지지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시면은 무조건 문재인이 잘했다. 그다음에 무조건 민주당 혼자서 독단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전월세 대책 관련 법안들 독단적으로 통과시키고 나서 문제 터지니까 이거 사실 뭐 야당의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그냥 저 법 좀 바꿔야 되는데 살려주세요 이러고 앉았잖아요. 그냥 또 심지어 자기들 손으로 바꾸지도 못합니다. 쪽팔려가지고. 그러니까 전월세법 바꾸라는 얘기가 비판이 나오면 그러면 저 야당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요. 어차피 그 법 만들고 통과시킬 때 야당하고 그 같이 투표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면서 일단은 뭐 알아서 하여튼 면피를 하고 싶으니까 책임을 야당 쪽에 돌리는 그런 행위를 하시는 건데 과연 이게 어떤 큰 정치는 아닌 겁니다. 대국적인 정치는 아닌 거죠. 하여튼 이제 여야 견제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당의 기능 중에 정치적 충원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대충 제목만 봐도 아실 텐데 그 정당이 정권을 장악해서 자신들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 엘리트를 양성하고 이들을 선거에서 당선시켜서 공직에 충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이 선거에 참여해서 공직을 획득하는 과정은 곧 정치적 충원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책 형성과 집행, 그러니까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도 집행 기능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에 말하는 건 새로운 정치인들을 이제 뭐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뽑는 얘기입니다. 정치적 충원.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 다음이 이제 정책 형성과 집행이 있는데 정당은 국민들의 정치적 욕구를 반영해서 공직을 배출함으로써 정책을 개발하고 정치 권력을 획득하여 그들의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지금 뭐 외형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된 게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이죠. 부동산 대책인데 원래 이럴 목적으로 했는데 결과는 폭망.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 게 사실은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이래선 안 된다는 거를 알았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워낙 무식하고 단순합니다. 솔직히 제 진보 정치 쪽에 계시는 386 분들이 이런 분들이 무식하고 단순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냐면 부동산 투기하는 거는 다 부자들이 하는 거다. 저것들은 겁만 좀 주고 가격 떨어진다는 신호만 줘도 바로 발 뺄 거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인 마인드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사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시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의 심리가 얽혀 있으니까. 그리고 집은요, 사실 부자들은 오히려 전세 살아요. 그러면 자기 집 이렇게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안 삽니다. 그 돈 자리 아껴가지고 딴 데 쓰지. 투자를 하거나 뭐 회사를 하나 더 만들거나 차를 한 대 더 사거나. 왜냐면 뭐 돈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집은 사고 싶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일수록 전세를 삽니다. 아주 비싼 뭐 한남동에 뭐 빌라 이런 데 가가지고 월세 내고 살아요. 월세. 전세는 아니고 월세.
월세 뭐 한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내고 80평에서 100평짜리 인데 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럼 그 돈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어떻게든 하여튼 잘 이제 그걸 짜가지고 회사에서 경비처를 본인 소유의 회사에서 경비처를 하는 거죠. 관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회사 비용으로 어차피 세금 내야 될 거 거기서 공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재산 거기 안 묶여 있어도 되고 좋잖아요. 보통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걸 간과하고 그냥 단순히 가격을 잡으면 그러니까 가격을 더 못 오르게 그리고 집을 더 못 사게 정책적으로나 금융정책적으로 막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집을 팔기 시작할 거다라는 아주 간단한 논리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왜냐면 부자들은 그런다고 집을 팔질 않습니다. 아 가치가 올라가네? 그럼 좀 기다려봐야지 이러면서 묻어놔요 그냥. 왜냐면 묻어놔도 몇 년은 버틸 수 있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한 10억 묻어놔도 평생 버틸 수 있다고요. 그 양반은 돈이 많으니까. 근데 실제로 못 버티는 건 누구냐? 지금 전세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집을 사야 되는 신혼부부들은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대출을 받거나 집을 살 수 있는 길을 갖다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 막아버렸어요. 이렇게 막아놓고 그 사람이 앞으로 미래에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동네에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집의 가격을 2배, 3배 뛰게 만들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죠. 그리고 지금은 이게 아주 고착화돼 가지고 정부에서 무슨 정책만 나와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 곧 또 딴 얘기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최악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뭔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하겠다 라는 사인만 지속적으로 주면 그 사람들은 따르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출석 가지고 출석을 한 번이라도 결석을 한 사람은 출석 체크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은 내가 반드시 비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은 따라옵니다. 따라오죠. 그런데 제가 말할 때마다 계속 바뀝니다. 한 번이라도 안 한 사람은 내가 B를 주거나 아니면 따끔하게 혼을 내고 A를 주거나 하겠다. 그러면 처음엔 B 주겠다고 했던 양반이 왜 갑자기 A도 준다는 얘기를 하지? 가 되면 저에 대한 어떤 신뢰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듯이 저에 대한 신뢰도 사라져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은 안 믿습니다. 단지 제가 그만둘 때까지의 어떤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일단은 갖고 있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왜냐면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으면 안 사겠죠. 근데 오르고 있으면 일단 사자가 되는 거예요. 무리해서라도 일단 지금 가격에 사자. 그러면 사고 나면 또 올라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사람 심리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폭망한 겁니다. 정부가 20몇 번이나 정책을 내놨지만 정작 시장에는 신뢰를 못 줬어요. 왜냐하면 김현미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뭐 부동산 쪽에 또 뭐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또 면면을 보니까 그 정책을 만들 때 그렇게 고민해서 만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대충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 부동산 정책을 하나 통과시키고 나면 늘 뒤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걸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뭘 알고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면 그만큼 무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정책의 미래상조차도 예측을 못하는 양반들이 무슨 정책을 만드냐? 당연히 얘기 나오겠죠. 그게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망해가고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정책을 내든 부동산 정책을 현 정부가 내게 되더라도 시장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안 먹혀요. 그리고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일단 물건부터 사두자가 될 테니까 파는 건 쉽지만 사는 건 어려우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가는 거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 그야말로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은 이제 이렇게 그 국민들의 정책 욕구를 반영해서 공직자를 배출함으로써 정책을 개발하고 그들의 정책을 실현시켜야 되는데 지금의 민주당은 적어도 부동산 정책만큼은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정리해서 드렸고요. 그 다음이 정당의 기본 조직입니다. 자, 정당의 기본 조직은 대부분 유사합니다. 크게 중앙당과 지구당, 전당대회와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죠. 정당의 당원은 지구당이라고 불리는 지역 단위에 가입을 하고요. 정당의 지구당은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선출하고 매년마다 이제 개최되는 정당의 전당대회에 대의원을 파견합니다. 그 정당의 지구당은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선출하고요. 매년마다 개최되는 정당의 전당대회에 대의원을 파견합니다. 근데 사실 지구당이 보통 국회의원 원칙적으로 하자면 지구당에서 이렇게 이제 쭉 사람들을 좀 괜찮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 사람을 이제 공천을 받도록 중앙당에 요청해가지고 이 사람이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되는 게 일반적인 선진국의 예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지구당에 그 앞으로 국회의원 될 사람을 중앙당에서 찍어서 그 지구당의 뭐 지구당 위원장이나 또는 옛날에는 명칭이 지구당 위원장이었고 요즘에는 이제 당원협의회 당협의장이라고 해서 당원협의회 의장이라고 그게 사실 그 지역구의 지구당 위원장이죠. 당협의장이라고 해서 이제 앉힙니다. 위에서 내려주는 탑다운 방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탄희 같은 사람이나 김남국 같은 사람도 이제 그 지역구의 지구당 위원장이 돼가지고 출마를 해서 당선되고 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지역구에서 성장한 사람이 그 해당 지역구에서 공천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됐습니다. 이건 사실 그렇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이건 정당 정치도 아니고 지역 정치도 아니고 그냥 옛날처럼 다시 보스 정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위에서 그냥 야 이 사람은 하라 그러면 까라 그러면 까라 라는 식의.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세상이 다시 도래했고 전당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그 다음에 이제 대의원도 파견합니다. 보통 한 지구당에는 대의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당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중앙당을 이끌어갈 상임위원회 위원을 비롯해서 당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 대표를 선출하는 거죠. 그거를 보통 지금 용어로는 이제 전국 대의원이라고 하는데 그 매달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중에도 그 대의원이 되는 사람이 있고 대의원이 못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대의원 숫자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로도 막 서로 대의원 좀 돼 보려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약간 무리수를 뒀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좀 잡음이 꽤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의원이 되면 통상 대의원이 되면 그 지역구에서 이제 발언권이 좀 세지고 또 그 지역구에 어떻게 보면 그 인싸가 되는 거니까 지역 정치에 있어 가지고 내가 뭐라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의원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죠. 실제로 대의원이 되면 중앙 어떤 당에도 발언권이 좀 생기고요. 중앙당에도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뭐 시나 지자체 만약에 민주당의 이제 어떤 지역의 대의원이다 그러면 그 민주당 시장이 있는 시에 살고 계시다면 그 시에도 뭐 이래야 저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대의원이니까. 그 여기서 대의원이라는 뜻은요 큰 의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대충 한문을 보면 아시겠죠? 대의 그러니까 다른 당원들의 뜻을 받은
구성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위임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대의원의 한 표는 그 다른 평당원들 뭐 1000표가 합친 거하고 거의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대의 정치할 때 그 대의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럼 정당의 이제 지구당 조직의 유형이라고 있는데요. 그 지구당 조직도 사실은 그 국가별로, 그 다음에 정치 문화별로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대충 어떤 것들이 있냐 보시면은, 그 정당의 지구당 조직 유형에 따른 이제 분류를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코커스 조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일단은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서 주로 만들어진 용어다 보니까 그 미국이나 영국의 어떤 그 전통 문화, 그다음에 그 지역 문화를 조금 그 이제 바탕을 두고 용어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걸 미리 전제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전제를 하고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코커스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구미 정당 정치에서 초기 정당의 형태는 그 기초 단위로서 코커스 조직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코커스라는 용어는 18세기 초 미국 동부 인디언들이 사용하던 밀담이라는 단어에서부터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인디안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그 뭐 늑대와의 춤을 이게 되게 고전 영화인데 이건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하여튼 그 인디언들 나오는 영화 보시면 그 이렇게 저 인디안 천막 있잖아요. 뾰족하게 이렇게 쭉 긴 천막. 그 천막 안에 저기 좀 나이 든 분들 앉아가지고 추장들끼리 앉아가지고 뭐 부족장이나 뭐 마을 대표 이런 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뭐 조용하게 뭔가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백인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다. 쟤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뭐 이런 그게 코커스입니다. 그러니까 저 신라의 화백 회의 같은 거 또는 이제 그 해당 부족들의 부족 회의 같은 거, 부족장 회의 같은 건데 이걸 가지고 그 정당 정치의 초기 형태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명칭화해서 붙인 겁니다. 백인들이. 그 코커스는 이른바 이제 코커스는 이른바 위원회 조직으로서 마을 어르신들 모임 같은 그런 거죠. 위원회 조직으로서 소수의 구성원들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조직의 확충이나 구성원의 증가를 목표로 하거나 이것을 전적으로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구성원의 충원 과정에서도 매우 폐쇄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마을에 나이 드신 분들 모임인데 뭐 새로 이렇게 외국 또 젊은 애들이 들어오거나 또는 그 어느 정도 연령이 있는 사람이 돼야 여기 가입을 하는 거지. 또 이제 여기서 받아들여 주는 거지. 물론 사람 모자란다고 선발 같은 걸 하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이 코커스 조직은 보통 그런 형태라는 겁니다. 이게 그 노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저희 짬밥이 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륜 있는 사람들끼리 선배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 얼마 전에 그 카톡 얘기 나왔는데 병장 회의 같은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커스는 정당의 초기 조직 형태로서 선거 시기에 스스로 선거 비용을 각출하고 강력한 선거 조직으로 활동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끈끈한 거죠. 서로 돈도 같이 내서 이제 한다고 보면. 그러나 코커스는 평상시에는 별다른 정치 활동을 전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일이 닥쳤을 때 모이는 거죠. 옛날에 인디언들도 평화 시에는 그냥 각자 알아서 사는 겁니다. 유목민족처럼. 근데 전쟁이 벌어지면 다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누가 가서 협상을 하는 게 좋지 않냐, 아니면 저 정도는 만만하니까 그냥 한번 싸워보자라든지 뭐 이렇게 뭔가 결정해야 될 일이 생길 때 이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조직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브랜치 지부 조직이 있습니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의 그 지구당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19세기 말 유럽에서는 선거권이 확장됨에 따라 보수 정당에 맞서서 신생 노동자당이나 사회주의 정당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정당들은 일반 대중의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대중 조직을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조직이. 왜냐하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당이나 사회주의 정당은 걸리면 일단 작살나니까, 공권력에. 그러니까 이제 은밀하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이에 따라 각 정당들은 대중정당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정당의 기초조직으로서 지구당을 두게 되었습니다. 코커스와 달리 이제 지구당 조직은 그 정당의 조직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모두에게 정당 가입이 개방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가능한 한 세를 불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선거기간뿐만 아니라도 상시적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피켓 시위를 한다든지 하는 형태의 이제 정치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이 이제 그 세포조직이라고 하는 셀 조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건 이쯤 되면 사실 이제 이쯤까지 오면 단순히 정당의 구성이 아니라 무슨 스파이 활동을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이제 활동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이나 반체의 정당의 경우 정당 활동이 불법화되고 지하 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밀 조직으로서 세포 조직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세포 조직은 그들의 비밀 활동이 탄로가 났을 경우 조직의 와해를 막기 위해 고안된 조직 형태로서 각 조직체 사이의 횡적인 연계를 줄이고 종적으로만 조정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같은 수준의 다른 요원들이 있는 걸 나는 몰라요. 내 위에 직장 상사하고 내 밑에 직속 부하하고 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셀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리티아라고 하는 전투대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그 고대 로마군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무솔리니가 처음에 창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투대.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이게 돌격대, 그 다음에 무장친위대 이런 걸로 이름이 바뀌면서 좀 더 유명해졌죠. 파시스트의 기초 조직이나 나치즘의 이제 돌격대 조직 등은, 그러니까 나치즘의 돌격대 이름이 스톰트루퍼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톰트루퍼가 어디서 나왔다는 걸 이쯤에서 알 수 있죠. 그 기본적으로 전투대 조직에 속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총만 들려주면 바로 군대가 될 수 있는 군대 같은 편제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대가 있고 분대가 있고 자기들이 제주 훈련도 받고 뭐 군사 훈련을 받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투대 조직의 특징은 전체 구성원이 마치 군대 조직과 유사하게 조직 내부의 규율과 명령 체계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것이며, 집단적 행동 양식을 표출하고 당과 지도부를 위해서 무력 사용도 불사하는 조직이 바로 이 전투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학생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뭐 그걸 진압하는 진압 경찰 조직이나 하여튼 이거하고 되게 유사한 형태의 이제 외관을 띄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대 조직은 어떤 그 만약에 정당에서 무슨 이슈가 발생했는데 다른 당하고 그 다른 당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뭔가 우리의 화력을 보여주겠다 되겠다 싶을 때 이제 동원되는 거죠. 뭐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동원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쭉 달라붙어 가지고 그쪽 정당의 어떤 기사나 게시판에 막 악플을 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이 그 정당의 유형입니다. 유형. 그러니까 정당은 어떤 유형으로 나눠지는가. 뭐 그런 하여튼 전투대 조직이 있고, 지금은 이제 민주당에서 소위 말해서 뭐 전투대 조직이라고 한다면 공식 조직은 아닌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 그룹이 있죠. 저희 뭐 문빠, 뭐 문구로 소리
뭐 이렇게 불리는, 또 달빛 기사단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가장 전형적인 전투의 조직이고요. 그 새누리당, 제가 자한당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자한당 내에도 이렇게 태극기 부대, 그다음에 뭐 뭐냐 애국 보수 뭐 무슨 뭐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투대 조직으로 보통 불려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당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정당의 유형은 뭐냐면 정당이 어떤 형태, 어떤 이제 내부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정당 조직에 따라서 간부 정당이 있고 대중 정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부 정당이라고 하면 뭐냐, 그 정당의 대중 조직을 건설하는데 별로 중점을 두지 않고 비공식적인 지도자 집단에 의해서 운영되는 정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원도 그렇게 많이 두려고 하지 않고 후원금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 출마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간부 정당 출마할 거니까 우리 돈 내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식인데, 간부 정당 그 원형에 있어 이른바 파벌 또는 도당으로부터 발전을 해서 명사 정당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유명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 보통 선거권이 확립되기 이전인 19세기 중엽까지 정당은 정치적 영향력과 명망을 지닌 소수의 명사들로 구성된 간부 정당의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뭐 후원금 받거나 당원 당비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 돈 모아가지고 선거를 하기도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19세기 중엽이니까 한 1800년도 중엽 같은 경우에 영국에서는 뭐 노동당이라고 그러면 그 보통은 많은 당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간부들이 몇 명 있어야 되는 건데, 당원은 없고 그냥 클럽에 모인 간부들만 한 뭐 20몇 명에서 모여가지고 노동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다는 거죠.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대중정당입니다. 매스 파티라고 부르는 대중정당인데, 대중정당은 이제 간부정당과는 달리 당원의 확충과 광범위한 선거 기반을 형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그 투표권이, 이건 사실 투표권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과거에는 귀족들만 투표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19세기 넘어가면서 투표권이 이제 확 퍼졌죠. 모든 사람들이 투표권을 갖는 걸로, 단 여자 빼고. 그래서 이제 20세기 초반에 여성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걸로 이제 운동이 바뀌었습니다. 여튼 뭐 선출 방식이 그래가지고 그 간부정당이 됐던 건데, 지금 이제 대중정당으로 넘어와가지고, 왜냐하면 전 국민 투표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중정당으로 넘어와서 그 광범위한 선거 기반을 형성하는 데만 이제 주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19세기 초부터 선거권이 확장됨에 따라 각 정당들은 선거 조직으로서 대중 조직의 필요성이 강화하게 됐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니까 이제는 모두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귀족들 몇 명한테만 잘 보여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각 정당들은 당원과 지구당 조직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가능한 한 당원이 많으면 자신들을 찍어주겠죠, 당연히. 그리고 가능한 한 지구당 조직이 많으면 그 지구당에서 많은 당원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제 명사정당 또는 간부정당이라고 불리는 정당은 이른바 인물정당으로, 대중정당은 정책정당으로 불립니다. 이거를 보자. 그 명사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인물정당으로, 그리고 이제 대중정당은 정책정당으로 불려집니다.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고, 흔히들 정당의 발전 과정은 과거 귀족 정당으로부터 간부 정당, 그리고 대중 정당, 그리고 이제 현재의 선거 정당으로 이제 발전하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점점 이제 그 선거 중심 정당으로 변해가는 것이고, 그리고 점점 포괄적으로 어떤 그 뭐랄까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포괄적인 대중 중심의 어떤 그 정당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당의 이념에 따른 구분을 보면 좌파 정당하고 우파 정당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요즘에는 이제 중도 정당이 있긴 한데, 그 중도 정당 같은 경우도 자세히 뜯어보면 사실은 우파 정당에 좀 가깝다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정당은 정치적 이념과 신념 체계, 그리고 이제 정강 정책의 노선 등에 따라서 좌파와 우파로 구분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좌파 정당은 이제 보시다시피 자유평등, 우회, 권리, 뭐 진보, 개혁, 국제주의 등의 어떤 그 사항 등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우파 정당 같은 경우에는 권위, 위계, 명령, 의무, 전통, 반동,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 국제주의는 기본적으로 좌파 정당들이 취하는 이념적 노선이지만은 이제 한국에서는 좌파 정당들이 그 국제주의를 비판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체 그 약간 민족주의적인 정당들이 한국 내에서는 이제 좌파 정당이다 보니까 범세계주의나 국제주의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이고요. 그 민족주의는 원래 우파 정당들이 취한 이념적 노선인데, 보통 그 전체주의 국가에서 민족을 중시하죠. 한국에서는 좌파 정당들이 보다 강력한 민족주의를 주창하곤 합니다.